정봉재 정치쇼 4부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효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성. 안녕하세요. 잘 안 되네요, 저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 어서성. 그러니까 이거 재능이에요. 대단한 재능이에요. 네.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으셨나요? 오늘은 진정한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예. 저는 이번에 최영미 시인이 이 문단에서 말하자면 괴물이라는 시를 우리가 몰랐던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즘 이제 뒤늦게 사회적 미투 운동에 의해서 이 시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봤어요. 네. 이 시를 한번 읊어주실래요? 지금 참 저기 예. 읊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 네. 이 제목은 이거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죠. 못 중에. 들은 분이 많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최영미 시인의 그 느낌이나 글 쓴 의도를 제대로 실을까 모르겠어요. 제목은 괴물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은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으냐.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은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 노토상 우리가 아는 그 상인 거죠. 그렇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이 시를 이제 마지막 그 구절도 인상적이에요. 괴물을 읽어보세요.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네. 우리 사회가 괴물을 키웠고 예. 이 괴물을 아주 힘없고 나약한 이제 50대의 여성 시인인 최영미 씨가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문단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예. 뭐 이런 글을 쓰는 작업 또는 뭐 그림을 그리든 춤을 추건 또 일반 회사에 다니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은 선생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그 은 선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요 실명 고백을 하면 안 네. 돼요. 근데 노벨상 후보로 계속 거론됐고 네. 당사자로 지목된 은 선생의 입장이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은 선생 입장이라는 게 뭐로 나왔냐면 30년 전에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뉘우친다. 저는 이 말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객체화시켰죠?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킨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으면 잘못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잘못했다. 사과한다. 죽을 죄를 졌다. 예.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교묘하고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권력에 빗대고 그다음에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30년 전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자, 동생한테 빌린 상의 옷이 구겨질 정도였고 야, 이것이 뭐 더 할 말이 없지 씁쓸하네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사과하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 뭐 이걸 실수나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인이 이제야 이 일이 터졌다라고 남자 시인이 그 미투 운동을 지원하는 분도 네. 나온 걸 보면 네. 이게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리긴 뭐하지만 문단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은뿐이겠어요. 금운동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참 씁쓸하고 가슴이 뭐가 펑 뚫린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그 술자리라는 게 문학을
또 인생을 또 시를 논한다는 이름 아래 이런 후배 문인들을 불러다가 정말 공짜 도우미 노릇을 시키고 주물르고 만지고 쓰다듬고 자기 애완견처럼 애완견한테도 정말 그러지 않겠죠. 그런 일이 많았고 저도 그런 자리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렸죠. 이렇게 너무 취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뭐 이러면서 판을 이제 저도 떨친 적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이 교활한 늙은이야 왜 그렇게 못했는지 최영미 시인한테도 미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성 문학인한테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권력, 그 정말 앵간한 권력인데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문학적 생명과 또 너무나 이 연로하고 또 이 문학적인 어떤 이 명성도 높으시고, 또 그분의 그 부인들도 문학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학인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이 권력 관계의 사슬에서 노예 사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인의 경우는 이 시인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글을 쓰는 분입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같은 그 문학계에 있는 부인이었던 분이 오히려 그 여성을 거의 이제 억누른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이 공식석상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다. 자, 고은 시 죄송합니다. 그 은 시인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다. 음해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아마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그 이제 종로에 은사동 같은 경우가 이제 문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술가들 많이 모이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영혼이 자유로운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술 자숙 자주 만들고 또 거기서 시도 얘기하고 문학 작품 얘기하고 예술 작품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이런 그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된 성추행 이런 게 합리화될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없죠. 그리고 술 먹고 실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문학을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분은 이게 좀 그런 일을 하는 분에게 죄송할지 모르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한테도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은 술집에서 그런 이제 문학계 원로인 분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거기 이제 술집에 이제 여성 보고 자꾸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아우 저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겠어요. 이랬는데 무조건 너는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술을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권하는데 그때 원로인 남자분이 딱 마무리를 그 마다를 하면서 내가 마시겠다. 오호. 응? 어떻게 싫다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여성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러면서 준엄하게 이 야단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소수일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좋은 분들은 빨리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권력과 끝까지 이런 추행을 일삼는 분들은 현장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문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금운동 다 이렇게 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남성들에게도 좋고 여성들에게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8886님 정말 충격입니다. 이성길님 금운동 씁쓸하네요. 그리고 이 지금 밝혀지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작품이 존경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턴상 후보까지 된 거예요. 저도 그분이 받기를 바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노턴상 좀 문학상으로 받으면 어떨까 해서. 사실 우리가 받을만 하거든요. 전쟁을 겪은 나라고 엄청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져서 보통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는 노턴상을 노벨상을 다 받습니다만 한때는 이랬는데 저도 이제 문단에서 여러 제가 아끼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여성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 한 10년 전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는 아니오시다라고 딱 했죠. 김지연님 그런 괴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기성세대를 반성하고 좀 더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모모님 지금 40인데요. 제가 본인은 그 실명을 쓰셨는데
제가 이거 가려드려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40인데요. 라디오 듣고 있으니 20대 초반 회사에서 결제 받을 때마다 허벅지 만지셨던 상사가 떠오르네요. 그때 왜 전 가만히 있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너무 어렵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웠죠. 그럼 모르셨다고 잘리는 줄 저는 알고. 생각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또는 통근의 버스 안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게 글쎄 대한민국 여성에게 단 한 번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냐고 물어서 고개를 끄덕일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그 구중궁궐에 사는 그 재벌가에 따님들 빼놓고 과연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여성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고통받는 여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헌혜님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라는 핑계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 작가님, 근데 이제 네. 법 쪽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우리 여기 방송에서부터 바꾸자 그랬어요. 네.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 네. 왜 피해자 이름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법적으로 볼 때는 예. 이 성추행을 법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그럽니다. 법정 용어로는. 근데 강제추행이 되면은 우리가 추정무죄라는 법적인 어떤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죄로 보고서 수사를 하는데 이 강제 성추행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 경우는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가해자의 조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남성들은 이거는 너무한 거다. 일단 왜 범죄인 취급부터 먼저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들이 참지 말고 저는 법적으로도 호소도 하고 이래서 나의 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나처럼 이렇게 가슴 터지게 기가 막히게 피울음 나게 겪지 않도록 저는 여성들이 이제 법적으로 호소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사회를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1995년에 미쓰비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쓰비시의 미국 지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일본인 이 상사인데 이 상사 밑에 아주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상사가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야한 우리 왜 저기 호프집에 걸려있는 야한 달력 이거보다도 좀 더해요. 일본 거는 이제 농도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성적인 농담을 말하자면은 개걸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여직원들이 분개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상사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때 한 300여 명 됐는데 1인당 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내서요. 총 9천만 달러.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미쓰비시 상사가. 그래서 여성들에게 총 3,400만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가 아주 크게 이 회자가 됐어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달력 한번 보여주고 낄낄거리고 농담 한번 한 건데 이걸 갖고 3,400만 달러를 내야 되느냐. 그때 일본 안에 있는 그 제법 이제 그 지위에 있고 이런 여성들이 나도 당했다. 그때 몇몇 여성들이 이야기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가 정말 각성을 일으킨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직도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직장 상사의 이 모욕스러운 언행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했고 일본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할 때 세크하라. 이게 섹슈얼 허러스먼트를 일본식으로 그렇죠. 한 용어인데 이게 섹스하라. 세크하라라고 그래 걔네들. 세크하라. 예. 근데 이런 점에서 웃기는 정말 이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아주 불러일으켰다. 굉장히 중요한 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방송 나가는 중에 지금 청취자분들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땡땡님, 저도 중학교 때 버스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성추행 당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그럼요. 배땡땡 저는 175cm 거구인데도 지하철 버스에서 그 더러운 손길을 느낀 적 있습니다. 전 덩치가 많아 쌍욕하면서 난리를 치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자, 홍땡땡님 저도 택시기사한테 그때 왜 바보같이 당했는지 무지하게 많네요. 우리 사회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순간이죠. 네.
윤땡땡님, 저도 버스에서 고등학교 때 다리 만지는 성인 남자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랑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성우님,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그리고 옆에서 혹시라도 네.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 내서 소리를 친다든지 네. 누가 그러더라고 엎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네. 그렇게 할 때 옆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서 내 누나다, 내 네. 딸이다,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그래 이제 절대적으로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미투하면 누구든지 네. 모든 남성들이요 옆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옆에서 미투를 선언한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라라고 호소합니다. 옳소. 근데 웃으면서 하는데 네. 너무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건 철저한 권력의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 네. 오호. 즉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권력을 가진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여성의 그 약자인 여성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권력의 문제가 문단뿐이겠습니까?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남성들의 이른바 이런 성추행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술이 과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치마만 두르면 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웃기면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저는 범죄의 단초다. 이렇게 단초. 봐요. 치마만 두르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가 있습니까? 예. 여자가 바지 입고도 그렇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얼마나 처절하고 아주 가혹한 가해 행위인가를 예.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미투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이 미투 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주 몰직각한 일부의 남성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술자석에서 회식하다가 부장님이 야한 농담을 슬쩍 하면서 실제 들어오면 우리한테 들어올 네. 제보예요. 슬쩍 하면서 야 이런 말 하면 너네들도 미투 운동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롱을 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죄자와 건강한 사람들과의 충돌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남성들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문단에서 이른바 그분의 이제 그 제자 분들이 제가 보기엔 제자로 여겨지는 분들 여러 가지의 연관이 밀접한 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최영미 시인을 예. 유린하는 말들과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영미 시인처럼 해라. 노라고 얘기해라. 노.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 소리쳐라. 예. 엎어라. 그다음에 추악한 늙은이, 추악한 남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러다가 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이에 그 추행범은 씩 웃으면서 사라져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 질러라. 그리고 특히 어린 이 여성들, 소녀들에게 또 어린 딸을 가진 분들은 이거를 아버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막 네. 소리 지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럴 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방법을 알려요. 적당한 톤과 목소리로 네. 좋냐? 범죄하니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아니, 때는 아니, 근데 그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방송에서 못하지만 욕도 문자 막 쓰면서 굳이 욕을 욕을 쓰지 마요. 말고 정말 이 사람이에요 해도 아마 될 겁니다. 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에요. 미투. 그럼 옆에서 그렇죠. 달겨들어줘야 네, 돼요. 이제 네. 누구야? 그러고 그렇죠. 누구냐 넌? 그렇죠. 누구냐 넌 누구냐, 괴물이다. 이 사람이 괴물이에요. 예, 괴물을 잡았어요. 네. 정말 이런 거를 네. 할 때 이제는 옆에서 누구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든든한 백이 있으면 누구든 선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최영미 시인이 이제 괴물이라고 한 건 아마 리바이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작품이 이제 그 괴물이란 뜻인데, 즉 정치 권력, 사회 권력 이런 아주 그 추악한 괴물의 그 뜻을 이제 담은 제목인데, 바로 그 리바이던 안에서 이것을 괴물이라는 아마도 그 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그 이미지를 그대로 씌운 것이 아닌가. 예. 근데 바로 그 은이 리바이던 괴물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했던 모든 남성들은 괴물인 거죠. 글쎄 저는
여성을 지켜주고 또 그 여성을 위해서 때로는 용감하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던 수많은 남성들도 예.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아니, 또 그분들이 예. 미투 운동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투 운동에 사실은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네. 여성들도 많지만 네. 정말 이런 거에 우리가 왜 도덕성이 없었는지 네. 왜 경각심이 없었는지 네. 하면서 반성하는 남자들이 더 반성의 그럼요. 뜻으로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 지금 미투 운동 막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럼 빨리빨리 소개를 시켜줘야 될 텐데. 자, 팔땡땡님 뒷번호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걸어가다가도 당한 적 있어요. 그 기분은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 땡땡님 성추행 당한 기억이 많아서 너무 억울하네요. 아휴. 진모모님 예전 회사 사장님 술만 마시면 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잘하는 회사 선배들이 사장님과 멀리 떨어져 앉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은땡땡님 전 지하철에서 엉덩이 만지는 사람 발을 하이힐 뒷급으로 밟아버렸어요. 나이스 샷. 짝짝짝. 자, 전 작가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자, 자, 우리 미투. 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메간 트레이너의 미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땡큐 미투 코리아. 이 사과하는 방법을 떠나가지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 뭐 이걸 실수나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그 다른 시인이 이제야 이 일이 터졌다라고 남자 시인이 그 미투 운동을 지원하는 분도 네. 나온 걸 보면 네. 이게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들으긴 뭐하지만 문단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은뿐이겠어요. 금운동 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참 씁쓸하고 가슴이 뭐가 펑 뚫린 예.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그 술자리라는 게 문학을 또 인생을 또 시를 논한다는 이름 아래 이런 후배 문인들을 불러다가 정말 공짜 도우미 노릇을 시키고 주물르고 만지고 쓰다듬고 자기의 애완견처럼 애완견한테도 정말 그러지 않겠죠. 그런 일이 많았고 저도 그런 자리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렸죠. 이렇게 너무 취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죠. 뭐 이러면서 판을 이제 그런데 네. 은 선생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그 은 선생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요 실명 고백을 하면 안 네. 돼요. 근데 노벨상 후보로 계속 거론됐고 네. 당사자로 지목된 은 선생 입장에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은 선생 입장이라는 게 뭐로 나왔냐면 30년 전에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뉘우친다. 저는 이 말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객체화시켰죠?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킨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으면은 잘못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잘못했다. 사과한다. 죽을 죄를 졌다. 예.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교묘하고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권력에 빗대고 그다음에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30년 전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후배 문인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자 동생한테 빌린 상의 옷이 구겨질 정도였고 야 이것이 뭐 더 할 말이 없지 씁쓸하네요.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효욱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성. 안녕하세요. 잘 안 되네요 저는. 예,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 아니 어서성. 그러니까 이거 재능이에요. 대단한 재능이에요. 네.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으셨나요? 오늘은 진정한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예. 저는 이번에 최영미 시인이 이 문단에서 말하자면 괴물이라는 시를 우리가 몰랐던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즘 이제 뒤늦게 사회적 미투 운동에 의해서 이 시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도 봤어요. 네. 이 시를 한번 읊어주실래요? 지금 참 저기 예.
읊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 네. 이 제목은 이거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죠. 못 중에. 들은 분이 많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최영민 시인의 그 느낌이나 글 쓴 의도를 제대로 실을까 모르겠어요. 제목은 괴물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은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으냐.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은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 노토상 우리가 아는 그 상인 거죠. 그렇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이 시를 이제 마지막 그 구절도 인상적이에요. 괴물을 읽어보세요.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네. 우리 사회가 괴물을 키웠고 예. 이 괴물을 아주 힘없고 나약한 이제 50대의 여성 시인인 최영민 씨가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문단에 몸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예. 뭐 이런 글을 쓰는 작업 또는 뭐 그림을 그리던 춤을 추건 또 일반 회사에 다니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떨친 적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이 교활한 늙은이야 왜 그렇게 못했는지 최영미 시인한테도 미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성 문학인한테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권력, 그 정말 앵간한 권력인데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문학적 생명과 또 너무나 이 연로하고 또 이 문학적인 어떤 이 명성도 높으시고, 또 그분의 그 부인들도 문학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학인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굉장한 이 권력 관계의 사슬에서 노예 사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인의 경우는 이 시인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글을 쓰는 분입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같은 그 문학계에 있는 부인이었던 분이 오히려 그 여성을 거의 이제 억누른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아주 이 공식석상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반성하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다. 자, 고은 시 죄송합니다. 그 은 시인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